이번 시간에는 3장 법률의 행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 총식 체계도 편에 보시면 첫 번째가 권리 변동에 관한 논의였고요. 두 번째가 바로 법률의 행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법률의 행위를 간략하게 계약이라고 이해해도 좋다라고 그랬어요. 계약이라고 쓰고 법률의 행위라고 읽어버려라. 그럼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 법률의 행위를 좀 넓게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파트에 대해서 또는 국밥집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 매매 계약. 이게 법률의 행위. 나는 매매를 안 하고 임대를 놨어. 국밥집에 대한 임대 계약을 했어. 법률의 행위를 한 거죠. 나는 국밥집을 호프집하고 교환을 했으면 싶어. 교환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했어. 그것도 법률의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나는 국밥집에 저당을 설정했어요. 저당권 설정을. 대출 받은 거죠. 국밥집을 담보로 은행 가서 대출 5천만 원을 받아왔어. 저당 설정을 했어. 아니면 국밥집에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전세권 설정을. 이거를 몽땅 우리는 묶어서 뭐라고 불러드립니다? 법률의 행위. 이렇게 불러드리면 되겠습니다. 법률의 행위는 매매만 법률의 행위가 아니고 임대차 계약도 저당권 계약도 몽땅 우리는 법률의 행위라고 불러도 좋다라는 거예요. 이 법률의 행위를 특징적으로 딱 끄집어내면 매매든 저당 설정이든 다 의사표시가 들어있더라. 내 의사. 그래, 의사표시가 필수라는 점. 이거를 법률의 행위의 특징으로 딱 끄집어낼 수 있다. 나 매매했어. 매매하려면 내 의사표현을 해야 되지. 얼마에 팔지, 언제 넘길지 의사표현을 해야 되지. 임대를 놓겠다고 월세를 얼마 받을 건지 의사표현을 해야 되지. 그래서 법률의 행위가 이루어졌다 라고 하려면 필수적으로 이걸 꼭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꼭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의 행위 그러면 의사표시를 꼭 필수적으로 데리고 와라. 자, 그래서 법률의 행위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간결하게 하시면 되시겠고요. 밑에 두 번째 보면 준법률의 행위라고 해서 준자에 한번 동그라미 넣어볼까요? 준법률의 행위는 법률의 행위하고 구별하려고 넣은 거예요. 법률의 행위가 내 의사대로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준법률의 행위는 내 의사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대로, 법규가 정해놓은 대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놈, 이 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준자를 붙여서 준법률의 행위, 이렇게 법률의 행위하고 구별을 지었더라. 요거 하나 체킹하십시다. 그래서 개념에서 이 정도 보시면 되시겠고요. 두 번째 법률의 행위의 요건에 관한 논의를 보도록 합니다. 법률의 행위의 요건. 별거 아닌데 처음엔 조금 생경한 부분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 매매 계약했어. 임대 계약했어. 언제? 오늘 계약했어. 계약을 했다라는 말은 계약이 법률의 행위가 뭐 했다? 성립했다라는 거죠. 계약이 체결이 되었어. 오늘 부동산에서. 그 말은 법률의 행위가 성립했다 이런 뜻입니다. 성립했다. 어떻게 성립하느냐? 당사자가 있어야 돼. 당사자. 계약 체결하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당사자. 임대인이 누구야? 임대인. 임차인은 누구야? 신혼부부야. 신혼부부가 임차인이야. 당사자 둘. 목적은요. 오늘 목적은 매매가 아니라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임대 주는 게 목적이어요. 그러려면 서로 의사표시를 해야죠. 주인도 세입자도 의사표시해야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계약이 체결했다, 성립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계약이 성립했다, 체결이 되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민법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법률의 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췄다라고 그래요. 성립요건을 갖췄어. 몇 가지를 갖추면 당사자도 있고 목적도 있고 의사표시가 정해지면. 그런데 계약이 교섭만 하다가 결렬돼 버렸어. 세입자가
세입자가 월세를 깎아달라고 계속 고집을 했다가 결국 결렬됐어. 그러면 우리는 계약이 불성립했다라고 그래요. 계약이 불성립했어. 불성립이야, 불성립. 왜? 결렬됐다니까. 오늘 임대료 낮춰달라고 그랬다가 깨졌어. 불성립이야, 불성립. 우리는 그거를 부존재한다. 계약이 부존재한다라고 그래요. 부존재. 부존재, 불성립. 같은 개념. 계약 못 썼다고? 못했어. 했어. 성립 요건을 갖췄어. 오케이. 자, 그런데 그 밑에 구별할 개념에 보시게 되면 박스에 세 번째 보실게요. 세 번째.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이 유효하다. 유효야, 유효. 즉 성립 요건을 갖췄고 뭐까지 갖추면 효력 요건까지 구비를 하면 효력 요건까지 구비를 하면 우리는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그래요. 유효하다. 효력 요건을 갖추면 효력 요건까지 갖추면 계약은 유효. 효력이 있다라고 그래요.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를 한자로 옮기면 뭐라고 부를까요? 유효 이렇게 불러줘요. 임대계약 오늘 체결했고 보증금 1억에 월세 200만 원에 계약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그 계약은 유효야. 그럼 계약대로 흘러가면 돼요. 그대로. 당사자 의사대로 흘러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효력 요건을 못 갖추면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는 거를 우리는 무효라고 한자로 부르죠. 무효. 그래서 무효라는 거는 계약이 체결이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오케이, 요게 약간의 함정. 무효라는 거는 계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체결이 되었다고. 그래서 뭐를 갖췄다고? 성립 요건을 갖췄다고. 성립 요건을 갖추었다고. 성립 요건을 갖추었어요. 갖추었어. 그런데 뭐를 못 갖췄냐고?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걸, 요 놈을 우리는 무효다라고 불러요. 법을 어겼어. 법을 어겼어. 계약서를 쓰긴 썼는데 그 계약서 내용이 법을 어겼어. 법을 어겨서 효력이 없어요. 그거를 우리는 무효 이렇게 부릅니다. 여보시오. 계약이 불성립한 거는 뭐예요? 계약이 안 된 거야. 계약이 불성립했어. 계약이 결렬된 거야. 결렬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계약 결렬됐어. 불성립이네. 무효는 뭔데? 무효는 했다고. 계약했다고. 체결했는데 효력 요건을 못 갖춰서 효력 요건을 못 갖추어서 계약이 무효야. 오케이. 그래서 불성립이라는 것은 계약이 아예 안 된 거예요. 계약이 결렬된 거를 말해요. 불성립은 계약이 결렬된 거. 무효는요. 계약 체결한 거예요. 체결했잖아요. 이렇게 체결했는데 뭐를 못 갖춘 거예요? 효력 요건을요. 효력 요건을 못 갖추면 우리는 그거를 무효라고 불러주자. 오케이. 그래서 불성립과 무효는 체계상 다르다. 불성립은 성립 요건을 아예 못 갖춰서 탈락된 거예요. 무효는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걸 무효라고 부르자. 오케이. 구별되실까요? 불성립이라는 개념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너 글러버렸어. 무효는 계약은 한 거야. 그런데 효력이 없어. 예컨대 임대계약을 했어요. 임대계약을.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임대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계약서에 넣냐면 1년 뒤에 무조건 방을 빼기로 계약을 했어. 그럼 계약서 쓴 거죠. 계약서를 썼으니 계약은 체결이 되었어요. 계약은 체결이 되었어. 체결이 되었는데 1년 뒤에 무조건 방을 빼주기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했으니 그런 계약은 계약서를 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다. 왜? 효력 요건을 못 갖춰서 무효다. 왜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한테 최단 기간을 몇 년을요? 2년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1년 만에 집을 비워라. 이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인 계약이다.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근로자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여직원한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신을 하면
퇴사하기로 계약을 했다. 이 계약은 불성립이에요, 무효예요? 계약 체결했죠. 근로계약 체결했죠. 근데 임신을 하면 퇴사하기로 하는 계약은 효력 요건을 못 갖추어서 무효입니다. 무효. 오케이. 자, 그래서 불성립이라는 개념, 무효라는 개념을 구별하는데 그 개념은 뭘로 구별짓는다? 성립 요건을 못 갖췄느냐, 효력 요건을 못 갖췄느냐, 이걸로 구별 지으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법률의 의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구별 지어 달라 이거죠. 자, 이 부분 유념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률의 의의 개념에 관한 논의를 보셨고, 첫 번째, 법률의 의는 의사 표시를 깔고 들어가야 된다. 매매든 임대차든 저당 설정이든 내 의사대로 권리가 생기는 거야. 두 번째, 법률의 의의 요건에는 두 단계 요건을 검토해 주시면 되겠다. 성립 요건의 문제와 효력 요건의 문제를 검토해 주셔라. 거기에서 유효, 무효가 논의가 되는 거다. 유효? 그러면 계약한 대로 지켜. 계약한 대로 지키라고. 안 지키면 계약 위반이 되네. 계약 위반이야. 안 지면. 계약 어기면 계약 위반이 돼. 계약 위반이면 어떻게 돼요? 계약 파기해버리고 손해배상 엮으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계약을 해제를 하고, 계약관계를 파기해서 계약을 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상대방한테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유효해야 돼. 유효인 계약을 위반했어.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계약을 파기하고 손해배상을 엮어버릴 수 있다. 오케이. 그럼 무효면, 계약이 무효면 손해배상 문제는 엮을 수가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무효면 효력이 없는 계약이죠. 무효면 계약을 했어도 효력이 없는 계약이죠. 그러면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는 엮을 수가 없는 거죠. 애초부터. 오케이. 이 논의가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에 관한 논의에서 도출이 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법률의 의의 세 번째인 법률의 의의 종류를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이 법률의 의의 종류까지를 만나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법률의 의의 목적, 이 부분을 주제를 바꿔서 연이어서 만나보도록 합니다. 오늘 법률의 의의 종류까지 연결 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법률의 의의 종류요. 자, 종류의 첫 번째, 나 혼자 하는 계약, 나 혼자 하는 게 있고요. 쌍방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래, 혼자 하는 거를 우리는 나 혼자 했다, 그래서 단독행위라고 불러요. 혼자 하는 거는 단독행위. 둘이서 하면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계약이라고 불러요. 둘이서 하면 계약 또는 쌍방행위. 쌍방이 한 거야, 그거는. 이건 혼자 한 거고 이거는 쌍방이 한 거야. 이렇게 구별을 지어요. 그럼 이쪽에 보시면 매매 계약은 어떻게 했을까요? 혼자서 쌍방이 했으니까 계약이죠. 이런 걸 문제라고 해요. 안 나와요. 그래서 나오지 않아, 이런 거. 그럼 단독으로 하는 게 이게 가끔 나오는 거죠. 아주 가끔. 단독으로 혼자서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계약을 했다가 파기해버리는 거, 계약 해지해버리는 거, 또는 취소시켜버리는 거. 이게 단독으로 하는 거죠. 단독으로. 자, 그래서 자료집 보시면 단독으로 하는 거,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가 있고요. 없는 게 있는데, 상대방 있는 놈은 대표적으로 취소가 있어요. 취소라는 개념은 언제 쓸까요? 나 국밥집을 샀는데 그 계약이 사기 계약이었어. 사기 계약일 때는 취소한다라고 그래요. 위에 적어 볼까요? 사기가 원인일 때.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의 원인이 사기가 있을 때는 취소시킨다라고 그래요. 이거는 단독으로 하는 거. 나 혼자 단독으로. 다음 채무 면제 밑에 용어 설명 보실까요? 내가 친구한테 1억을 꿔줬어요. 근데 친구가 너무 어렵다고 막 하소연을 해서 1억을 갚지 말라고 면제시켜줬죠. 이게 채무 면제. 그럼 누가 해주는 거? 채권자가.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오케이. 이거를 채무 면제. 그러니까 채무 면제는 채권자가 하는 단독 행위다. 빚 갚지만 힘들면 오케이. 소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채무 탕감이라고 돼요. 채무 탕감. 채무 탕감은
채권자가 혼자서 하는 거죠. 채권자가 돈 갚지 말라고. 채무 면제. 그 다음에 해제와 해지라는 낯선 개념이 하나 나와요. 해제와 해지가 나오죠. 해지. 자, 먼저 해제. A하고 B가 매매 계약 체결한 거는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날 국밥집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었어요. 계약 체결일. 계약이 성립한 시점, 계약이 성립한 날짜를 대라 그러면 1월 1일이 계약 체결이래요. 그래서 국밥집을 넘겨주고 잔금을 치르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1일 날이 잔금 완납일인데 잔금 완납이 매수인한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계약 위반이죠. 매수인이 잔금만 안 주면 계약 위반이 되죠. 그래서 6월 1일 날 한 달 뒤에 6월 1일 날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한다고 통보를 해버렸어요. 일방적으로. 당신 잔금 안 넣으면 나 계약 끝낼 거야. 해제하겠다고 통보를 했다. 해제 통보. 계약 해제요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내용증명을 띄워서 이쪽으로 배달이 되었어요. 그 내용증명을 매수자가 열어보니 오늘부로 계약은 끝났다. 해제되었다라고 통보가 왔다. 해제 내용증명이 온 날은 6월 1일. 계약이 이루어진 날은 1월 1일. 그럼 해제라는 계약 파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해제의 효과는 해제 효과는 내용증명이 도달이 된 날 이때가 아니라 계약한 날로 소급해버려 이렇게. 계약일로 소급한다. 이거를 우리는 소급표라고 불러요. 소급표. 과거로 가는 거죠. 시계바늘이 과거로. 언제로? 계약 성립일로. 이때부터 계약은 꽝이 되는 거죠. 소급에서 꽝이 돼. 꽝이 계약이. 그래서 해제 그러면 소급에서 언제로? 계약일로. 계약 체결한 날부터 계약은 꽝이야. 우리 계약 없는 걸로 해. 없는 걸로. 이거를 소급표라고 그런다. 그럼 어떻게 헤어질까요? 받은 거 서로 주고받은 거 다 토해내고 헤어지는 거예요. 왜? 이때부터 계약이 없는 걸로 되니까. 반면에 해지는요. 해지는 A하고 B하고 임대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임차인이 계속 가게를 쓰고 있는 중. 가게 점포를 운영 중. 그다음 임차인이 가게가 어느 순간부터 안 되더니 월세도 직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되었어요. 월세를 계속 밀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6개월째 연체 중. 6개월 동안 월세 연체 중. 여기서 질문 하나 가볍게 잽 하나 던져볼까요? 저 국밥집을 운영하는 저 임차인이 월세를 6개월 동안 연체하면 국밥집에 대한 임차권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아직은 살아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지라는 내용증명이 올 때까지요. 계약이 해지되었다라는 내용증명, 통보가 올 때까지는 계약관계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끝나지 않았어요. 뭐 할 때까지? 해지 통보가 올 때까지. 그래서 연체되었다고 지금 끝난 거 아니라는 거 유념하셔야 돼요. 다만 채무불이행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채무불이행 상태가. 끝난 게 아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오케이. 다만 채무불이행 상태가 지체 상태가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지 끝나지 않았다. 그럼 언제 끝난다? 해지를 하면. 그래서 7월 1일 날 주인이 마침내 나가라고 해지 통보를 해버렸어요. 이때 해지 통보가 이쪽으로 연락이 왔다고. 그럼 계약은 언제부터? 이때부터 과거로 가지 않고 장래를 향해서 계약이 꽝이 되는 것. 이걸 해지라고 부른다. 이 화살표가 어느 방향으로요? 계약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장래를 향해서 가요. 장래를 향해서. 장래를 향해서 이 계약관계가 임대차 계약관계가 소멸해서 없어진다. 꽝이 되는 거. 를 뭐라고 부른다? 해지라고 부른다. 해지. 그래, 해지와 해체는 엄청난 방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과거로 가냐 장래로 가냐 이 차이로 양자를 구별 지어줍니다.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공통점은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끝냈어요. 여기도 일방적으로 끝냈어요. 일방적으로 끝내는 거니까 단독행위다. 단독행위. 단독행위라고 부른다. 쌍방이 하는 거는요, 매매계약. 매매는 쌍방이 하죠. 증여는 혼자 할까요? 둘이 할까요? 증여. 내가 중고차 하나 줄게. 그랬더니 저쪽에서 받는 사람이 나 중고차 주는 거 싫어. 안 받아. 안 받으면 증여가 거부된 거니까 계약이 안 되죠. 즉 증여도 둘이 합의해야죠. 둘이 합의해야 되니까 계약이다. 증여라는 것도 둘이 해야 되니 계약이다. 계약. 거기 해설에 용어 해설에 4번 보시게 되면 증여는 특징이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공짜로. 자동차 공짜로 넘겨주고 옷 입던 거를 아이가 어린아이 키우던 엄마들이 옆집 애한테 공짜로 넘겨주는 거. 이걸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무상으로 주는 거. 그래서 증여로 주는 분을 증여자, 증여자라고 부르고 받는 사람은 받을 숫자 써서 수증자 이렇게 부르죠. 수증자. 저는 증여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파트나 차 같은 거를. 주는 분이 있어야 증여가 되는 거죠. 주는 분이 있어야. 증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하는 계약이라는 거. 매매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매매는 돈을 줘야 돼. 반대급부로 돈을 건네줘야 되는데 증여는 돈을 주지 않고 재산권만 나한테 넘겨온다는 점이에요. 공짜죠. 공짜. 요 점에서 증여와 매매는 다르다. 다음 매매 예약이라는 게 있어요. 예약. 나중에 내가 그 공장이나 자동차나 아파트를 사겠다고 미리 찜해두는 거. 미리 찜해두는 거를 우리는 예약. 내가 예약을 걸어놨다 이런 뜻. 내가 크리스마스 때 펜션에 가서 한바탕 놀려고 그 펜션에다가 예약을 해놨다. 예약. 미리 약속해 놓은 거. 이걸 예약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법률행위의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종류는 혼자 하는 거냐 쌍방이 하냐 이거에 따른 구별로 단독행위와 계약을 구별지었어요. 두 번째 법률행위의 종류는 불요식과 요식이 있습니다. 불요식. 불자 아니 불자. 방식이 필요하지 않아. 방식이 필요 없어. 불요식이야. 이걸 불요식이라고 해요. 무방식이에요. 무방식. 아무런 방식이 필요 없다니까. 이거를 불요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매계약서 쓸 때는 어떤 방식이 필요하다고요? 필요 없다고. 방식 필요 없는 거예요. 계약의 내용만 계약서에 현출이 되면 드러나면 돼요. 매도인을 앞에 쓰든 매수인을 앞에 쓰든 아무 상관없는 거죠. 방식이 필요 없으니 이걸 불요식이라고 부른다. 무방식이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불요식이 원칙이에요. 불요식이. 오케이. 그럼 반대말은 요식입니다. 방식이 법이 정해놓은 방식대로 갖추어져야 계약이 효력이 생긴다. 이걸 요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민법은 불요식이 아니라 불요식. 이것이 원칙이라는 점.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는 특히나 저 국밥집을 매매한다. 호프집을 매매한다. 아파트를 매매한다는 이럴 때는 특히나 계약서를 요구해요. 계약서를. 왜냐하면 불요식이면 계약서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계약서는 왜 요구하느냐? 증거자료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왜? 계약을 해놓고도 나중에 다른 얘기로 말을 바꿀 수 있거든.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까닭은 증거자료 확보 때문입니다. 그럼 증거자료 확보는 못 믿는 관계일 때, 못 믿을 때 계약서 요구하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내가 상대방을 정말 믿으면 계약서는 필요 없다니까요. 나 사장님하고 목숨을 건 사이야. 계약서 필요 없어. 이거 나중에 대박 나면 반씩 나누기로 이런 거 계약 필요 없어. 왜? 우리 둘이 목숨을 건 사이라고. 피를 나눈 사이야. 우리 피를. 그거 계약서 필요 없는 거죠. 그럼 거꾸로 계약서는 언제 필요하냐고? 못 믿을 때. 나 저 인간 못 믿어. 나 저 사람 못 믿어. 저 임대인, 저 임차인 못 믿어. 나 저 사장님 못 믿어. 저 과장님 못 믿어. 그럴 때 우리는 계약서를 요구하고 공증을 받자고 그러고 이러는 거죠. 우리 사이가 점점 계약서가 남발하는 사이로 간다는 거는 거꾸로 불신의 사이로 가고 있다는 징표예요.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는
계약서라는 게 필요 없는 사회였어요. 왜냐하면 그 계약을 해놓고 어기면 그분은 그 동네 안에서 왕따가 돼서 살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옛날로 거슬러 가면 원시 사회로 이렇게 거슬러 가면 계약서라는 거는 전혀 필요 없었어요. 오히려 그때가 더 아름다웠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제학자도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요식이 아니라 뭐가 원칙이라고요? 불요식이 원칙이다. 그래서 매매도 불요식 계약, 교환도 임대차도 다 무슨 계약? 불요식 계약이다. 방식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할 때도 방식이 필요 없죠? 오케이, 필요 없어요. 왜요? 불요식이에요. 법이 정해놓은 방식 필요 없잖아요. 아무 방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음 유상행위와 무상행위가 있어요. 유상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야. 대가 지불. 대가를 지불하는 거를 출연했다고 그래요. 출연. 거기에 동그라미 해볼까? 출연. 돈을 줬다 내가. 차 살 때 돈을 줬다. 국밥집 인수할 때 내가 1억을 줬다. 유상이라는 거죠. 유상. 돈 얼마 줬는데 국밥집 인수할 때. 나 권리금 1억 줬어. 1억. 유상이네 유상. 나는 국밥집을 그냥 건졌어. 어떻게 건졌어? 그 가게가 죽어가지고 아무도 인수를 안 해. 그래 내가 그냥 인수했어. 그거를 무상이라고 부른다. 대가 지불 안 한 거. 매매는 유상일까요? 무상일까? 매매 유상이지. 거꾸로 증여는요. 증여는 무상이지. 이 점에서 구별이 되네요. 그럼 교환은요. 교환은 물건하고 물건을 바꿔치기 하는 게 교환이잖아요. 교환도 그럼 유상, 무상? 유상이네. 교환, 유상. 근데 사용대차라는 개념이 하나 나와 있어요. 사용대차는 뭐예요? 물건을 빌려 쓰는데 공짜로 빌려 쓰는 거. 자, 차를 렌트해서 쓰는 거죠. 렌트해서 쓰는데 공짜로 차 키를 줬어. 사용대차라고 불러요. 차 써. 이번 주말에 차 쓴다고 차 키 가져가. 공짜예요, 공짜. 사용대차. 사용료를 받으면 임대차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돈 받냐 공짜냐 이걸로 구별이 되는 거죠. 돈을 받으면 유상이요. 돈을 받지 않고 대가 출연이 없으면 무상이요. 이렇게 구별을 지어주는 거죠. 그럼 근로자가 일을 하는 거는 근로자가 내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는 뭐 때문이다? 월급을 받으려고 하니까 근로계약은 유상이다. 유상. 자, 그래서 법률의 의미의 세 번째 종류까지 만나보셨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법률의 의미의 종류를 보도록 하죠. 네 번째 법률의 의미의 종류는 채권행위와 처분행위가 되겠습니다. 채권행위, 처분행위. 자, 이 네 개 법률 행위 중에서 제일 출제 비율이 높은 부분을 꼽아 주십시오. 그러면 이 네 번째입니다. 여기는 출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유상이나 무상, 뭐 불요식이나 요식 이런 것들은 지나다가 확인하는 정도. 매매는 불요식이다. 매매 계약이나 교환 계약은 유상이다. 오케이. 이것도 25회 시험에 나왔어요. 교환 계약은 무상 계약이다. 너 유상 계약이다. 교환 계약은 요식 행위다. 너 불요식이다. 교환 불요식이다. 자, 그러면 보셔야 될 채권 행위와 처분 행위 이 부분 만나보도록 하죠. 자, 국밥집을 가지고 조금 더 연결을 지어볼까요? 나온 김에 A가 국밥집을 보유하다가 지겨워졌어요. 저놈의 국밥집. 내 인생이 저 국밥집 속에 들어있었네. 40년이. 그래서 저 할머니께 저 국밥집을 넘기기로 오늘 마음을 먹고 매매 계약을 드디어 이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매매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어요. 3월 1일. 부동산에서 만나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5천을 받았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 국밥집 주인은 의무가 생겨요. 의무가. 무슨 의무가? 국밥집 줄 의무가. 국밥집을 넘겨줄 의무. 국밥집을 뭐 해줄 의무? 이전시켜줄 의무가 생겼죠. 의무. 그럼 매수자는요? 돈을 줘야죠. 돈. 5억에 계약했다 그러면 5억을 줄 의무가. 돈 5억을 치를 의무가 생겼어요. 서로 생겨서 똑같이 의무가. 대신에 그 의무의 내용이 다르죠. 매도자 측에서는 이 국밥집을 이전해 줄 의무가. 매수자 측의 의무는 돈을 치를 의무가 생겼더라. 이 의무를 뭐라고 그래요? 법학이든 다른 말로 치환하면 채무가 생겼다. 채무가 생겼어. 언제? 3월 1일 계약서 쓴 날.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국밥집 주인과 국밥집을 매수한 분 간에는 의무가 생겼으니 매매 계약을 뭐라고 그러죠? 의무가 부담이 되었다. 쌍방에. 그래서 의무 부담 행위라고 그런다. 의무 부담 행위. 같이 불러볼까요? 의무 부담 행위. 한 번 더. 의무 부담 행위. 언제부터? 매매 계약 체결한 날부터. 그 의무가 매도인한테 쌍방에게 생겼어요. 돈을 줄 의무가, 집을 넘겨줄 의무가. 쌍방에게 의무가 생겨서 무슨 행위? 의무 부담 행위라고 부른다. 그러면 집을 넘겨주면, 국밥집을 넘겨주면 반대로 뭘 받게 되느냐? 돈을 받게 되죠. 돈 5억을 받을 권리가 생겨. 권리가. 그래서 내가 저 국밥집, 소중한 국밥집을 넘긴 거예요. 권리가 생겼어. 권리가. 돈 받을 권리. 5억에 대한 돈 받을 권리. 돈 줘 5억. 돈 달랐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채권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채권이 생겼어요. 언제? 매매 계약 체결한 3월 1일부터. 그래서 국밥집 주인은 국밥집을 주고 돈 5억을 받을 권리가, 거꾸로 매수인은 돈 주고 국밥집 달라고 할 권리가 생겼다. 집 달라고. 그래서 매매 계약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줄까요? 매매 계약을 의무가 생겼다 또는 채권이 생겼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채권이 생겼으니 채권행위, 의무가 생겼으니 의무부담행위 이렇게 부른다. 똑같다. 나 의무도 생겼고 채권도 생겼어. 언제부터? 매매 계약서 쓴 날. 오케이. 그러다가 중도금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잔금을 치르겠죠. 그럼 잔금 치를 때 뭐를 넘겨줄까요? 국밥집의 소유권을요.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넘겨주게 되죠. 바로 그날이죠. 소유권 넘겨준 날. 국밥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 만약 그날이 3개월 뒤에 6월 1일이었다면 이 6월 1일 날 이 국밥집 주인은 국밥집을 넘겨버렸어. 이렇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부르고 법학에서는 처분했다고 그래요. 국밥집을 처분했어. 처분. 언제? 등기 넘긴 날. 이 행위를 우리는 처분 행위를 했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개념상 커다란 차이를 여기서 도출시켜야 돼요. 매매 계약서를 쓴 것은 채권이 생겼으니 채권행위 또는 의무가 생겼으니 의무부담행위라고 불러주자. 근데 아직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 아직 채권만 있는 거야. 채권하고 채무만 있는 거지 물권은 아직 안 넘어갔어. 그래서 처분이 된 날, 저 국밥집이 소유권이 넘어간 날, 그날 비로소 처분이 이루어졌다. 처분행위가. 그래서 매매 계약을 무슨 행위? 채권행위라고 부른다.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 등기를 넘기면 무슨 행위? 처분행위. 그래서 매매 계약과 처분행위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엄청 다르다. 이건 엄청 다르다.
시간에 있어도 약 3개월의 시간의 갭이 있어요. 갭이. 자,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이 생겨서 채권행위라고 불러줍시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사례로 라이브 민법을 소개해드렸어요. 3월 1일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이 행위가 바로 채권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월 1일 소유권을 넘기면 처분행위가 완결이 된 거죠. 처분행위가 완결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을 가지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동산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동산을 가지고. 내가 짜장면을 주문을 했다. 짜장면을. 그래서 중국집에 전화를 띠리링 돌려서 짜장면 4그릇 보내주십시오 라고 주문이 들어갔어요. 주문이 들어가면 주문한 나하고 중국집하고 짜장면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사되었다. 지금 바로 8시에. 지금 8시에 짜장면에 대한 매매 계약이 중국집하고 주문자하고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럼 뭐가 이루어진 셈? 채권행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채권이 발생한 거예요. 따라서 짜장면을 주문한 나는 중국집 주인한테 짜장면 보내달라고 보내주셔라고 청구할 채권이 생겼어요. 중국집은 보내줄 의무가 생겼죠. 각각 의무하고 채권이 생겼어요. 오케이. 근데 짜장면이 바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 5분 뒤에 막 만들고 있는 중에 주문자가 또 한 번 전화를 넣었어요. 빨리 보내주셔. 이때 대부분 중국집 주인은 뭐라고 하냐면 출발했어요. 직원 이미 출발했어요. 좀만 기다려야 돼. 좀만. 그죠? 아직 직원 아무도 없어요. 다른 데 지금 배달 중이라서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주인은 보냈다고 뻥을 칩니다. 오케이. 이 상태에서 아직 채권 채무만 있는 거죠. 짜장면 보내달라고 할 권리만 있는 거죠. 아직 짜장면 오지 않았으니까 권리는 없어요. 물권 없어요. 그래서 5분 뒤에 주문하신 분이 한 번 더 전화 이렇게 띠리링 돌립니다. 왜 안 보내세요? 빨리 보내시란 말이에요. 빨리 보내세요. 라고 전화가 한 번 오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채고를 했다라고 그래요. 채고. 빨리 보내주세요. 채고를 했다. 소위 독촉을 했다라고 불러요. 독촉했다. 독촉장을 보냈다. 독촉장, 채고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독촉장. 같은 의미로 써요. 빨리 보내라고요. 알았어요. 좀만 기다리시라니까요. 한 번 더 채고장 또 와요. 빨리 보내세요. 5분 안에 안 오면 나 계약 파기할 거예요. 채고한 거죠. 채고. 그랬다가 5분 뒤에 짜장면이 그 주문한 집에 배달이 되면 짜장면에 대한 처분이 완료가 된 거야. 처분이. 언제? 배달이 된 때. 배달이 된 때 처분행위가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주문을 받은 때는 채권행위만 이루어진 거예요. 주문을 받은 때. 짜장면에 주문이 이루어진 때는 채권행위가 생겼다. 다른 말로 의무가 생겼다. 배달이 완료되면 짜장면이 배달이 완료되면 뭐가 이루어졌다?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 오케이. 그래 일상생활에 우리가 즐겨 쓰는 일상적인 모습들이 법학에서는 이렇게 학문적으로 분석돼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어요. 나 짜장면 시켰어. 시킨 게 바로 채권행위. 배달돼서 왔어. 처분행위. 그럼 처분행위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은 처분행위가 언제 이루어져요? 등기를 할 때. 짜장면 같은 동산은요. 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뭐 할 때요? 배달할 때. 배달할 때를 뭐라고 그럴까요? 인도가 된 때. 인도. 이때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 쇼핑을 하려고 이렇게 옷을 딱 마음에 드는 걸 찜했어요. 찜해서 주문을 하면 나는 쇼핑몰하고 해당 쇼핑몰하고 채권 계약이 된 거죠. 채권 계약. 옷 보내달라고 채권이 생겼죠. 주문받은 쇼핑몰은 옷을 보내줄 의무가 생겼죠. 그랬다가 3일 뒤에 배달이 되면 옷이 배달이 되면 옷에 대한 처분이 끝났다.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채권행위가 시간적으로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채권행위가 먼저 이루어지고 시간적으로 물권행위가, 이 처분행위가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죠. 나중에. 매매계약 되고 처분은 나중에. 오케이. 시간적으로는 채권행위 먼저, 처분행위 나중에. 오케이. 그래서 법률행위의 제일 중요한 채권행위의 개념과 처분행위의 개념을 쉽고 간결하게 같이 고민을 해보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 번 더 음미를 해보시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이 이렇게 분석이 되겠구나. 이 부분 많이 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여러 곳으로 응용해서 출제가 되니까 조금씩 음미하면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이게 확장성을 많이 가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법률행위의 종류의 4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혼자서 하느냐, 둘이서 하느냐, 방식이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대가를 지불하냐, 안 하냐, 그 다음 계약을 한 거냐, 넘겨준 거냐. 계약을 하면 채권행위가, 넘겨주면, 등기를 넘겨주거나 배달을 해주면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것. 이렇게 해서 법률행위의 종류까지 같이 음미를 해보셨습니다. 오늘 이 3가지 주제를 만나보시고 나머지 다음 주에 연결해서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민법의 첫 출발이 민법의 반이라고 그러죠. 첫 출발이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아 나가지면, 리듬을 잘 타면 완결성이나 다져지는 거는 조금만 끈기를 가져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더 재밌고 알차게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